네, 오늘 이 블록 위클리 순서에서는 뭐 암호화폐 시장 돈 놓고 돈 먹는 도박판이라는 주제로 상당히 좀 자극적인 제목으로 오늘 이 자료를 준비해 주셨는데 네. 투자자들 많이 불안해요. 지금 이제 9월 24일 상당히 많은 또 거래소들이 퇴출이 될 위기에 있고 예. 본인이 갖고 있는 코인들 같이 덩달아 상장 폐지가 된 것이 아니냐. 어쩌다 이렇게 암호화폐 거래소가 투기판으로 전락이 됐습니까? 사실 2017년 말 그리고 2018년 초에 대한민국에 본격적으로 암호화폐 열풍이 불기를 시작을 했죠. 그때 이후로 사람들이 암호화폐에 투자를 하고 이른바 돈이 복사된다라고 하죠. 그런 거를 한번 경험을 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할 게 아니라 차라리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코인에 투자를 하자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상이에요. 이게 특히 2030이라고 하는 MZ 세대들이 뭐 취업난, 그다음에 부동산 급등 이런 현상에 상대적인 박탈감이 커지면서 젊은 층들의 그 암호화폐 시장으로 상당히 많은 자금이 이동을 했는데 이들 젊은 친구들이 많은 수익을 보질 못했죠. 아무래도 젊은 친구들 저도 동일한 예시가 있기는 하지만 2030 세대에서 비트코인으로 반대로 수익을 많이 본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암호화폐라는 시장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되었고 그리고 이러한 투자자들에게도 굉장히 생소한 시장이기 때문에 암호화폐에 투자를 해서 큰 돈을 벌었다, 큰 수익을 얻었다라는 사람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네. 지금 주요 그 양대축이죠. 빗썸, 그다음에 업비트 암호화폐 거래소에 현재 상장돼 있는 코인의 수가 상당히 많다고 하는데 이 코인들이 많이 상장되면 문제점들이 또 부작용들이 있나요? 아무래도 거래소에 코인이 상장이 많이 되게 되면은 크게 한 3가지 정도 문제가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일단은 첫 번째로 거래소에서 관리를 할 수 있는 코인의 개수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거래소에서 상장이 되어 있는 코인 혹은 상장을 할 코인 그리고 앞으로 거래를 중지하고 상장 폐지를 할 코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래소 차원에서 직접 관리도 하고 사후 관리를 하고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특히 최근에는 또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서 그러한 물리적인 그런 자원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죠. 근데 이 상황에서 계속해서 코인이 상장이 된다. 예를 들어서 빗썸 같은 경우에는 2014년에 총 8개를 들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업비트 같은 경우에는 2017년에 워너마켓에 비트코인 딱 1개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업비트 같은 경우에는 143개, 그 빗썸 같은 경우에는 111개, 114개 정도 상장이 되어 있는데 이 수많은 코인들을 직접 관리하기가 아무래도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럼 어떻게 어느 정도 거래소에서 좀 유지가 돼야 되는 최소한의 코인 개수라든가 아니면 맥시멈 코인 개수 그런 게 좀 밴드가 있나요? 사실 그런 거는 거래소가 직접 관리를 열심히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갈리는 문제이긴 한데 예를 들어서 중국의 최대 거래소인 바이낸스 같은 경우에는 상장되어 있는 코인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바이낸스에 상장되어 있는 코인들이 원활하게 유지가 되고 또 투자자들이 원활하게 투자를 할 수 있었던 데에는 바이낸스에서 그만큼 투자를 했기 때문이에요. 네. 그야말로 그 역량이 되면 거기에 맞게끔 코인들이 상장이 되면 되는데 한마디로 말씀하시면 역량에 비해서 좀 지금은 붐자가 상당히 좀 가분수가 된 형태를 말씀하시는 거네요. 사실은 그렇죠. 또 아무래도 그렇게 검증이 확실하게 되지 않은 코인들이 무더기로 상장이 많이 되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이 또 실명 계좌 발급하는 데에서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네, 이번 특급법에서 거래소들을 퇴출시키는 가장 큰 이유가 또 되기도 하죠. 사실은 그렇죠. 또 거래소에서 코인을 상장을 했다? 그럼 이 코인에 대해서 이 코인이 어떤 코인이고 어떤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얼마나 건전한 코인인지 정말 그 투자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코인인지를 거래소 입장에서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증명이 어려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은행 입장에서는 어쨌든 금융기관 차원에서 실명 계좌를 발급을 하고 또 확인서를 제공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 부분이 상당히 큰 부담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래소가 어느 정도는 좀 해결을 하고 그리고 투자자들에게 안심을 시켜줘야 되는 역할이 맞는 거죠.
예, 코인 상장에 대한 상당히 명확한 기준과 잣대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또 그 외에 또 상장이 된 또 이후 또 유통 단계에서는 네. 급등락하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또 속출하고 있는데 이런 예. 현상 어떻게 뭐 의미하는 바가 있나요? 사실 급상승 종목들을 투자자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본인이 산 코인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코인이 뭐 하루에도 200%, 300% 상승해 주기를 바라고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투자자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아직 익숙하지가 않다 보니까 스스로 양질의 코인을 분별해내는 데 있어서도 문제를 조금씩 겪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른바 도박판이라는 말도 나올 정도로 사람들이 딱히 명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사고 보는 거죠, 코인을. 그냥 그야말로 묻지마 투자네요. 그렇죠. 저희 같은 사람들도 이 방송을 암호화폐 방송을 진행하지만 백서를 네. 봐도 모르겠어요. 너무 그 양이 많고 정말 옥석 가리기가 쉽지가 않은데 네. 이렇게 코인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좀 판단해야 될 몇 가지 좀 팁을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사실 저도 뭐 백서를 많이 읽어봤지만 그 백서상에 나와 있는 사업들이 실제로 실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일단 코인의 백서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보통 거래소에서 투자자들이 구매를 하는 코인에 대해서는 코인이 아니라 토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ERC20 기반을 주로 많이 쓰죠. ERC20 기반으로 토큰을 발행을 해서 거래소에 상장을 하고 사람들에게 백서를 통해서 이 코인은 어떤 코인입니다. 앞으로 어떤 사업을 진행을 해 나갈 것입니다라는 것을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토큰을 많이 구매를 하고 재단에 어떤 자금력이 확보가 되게 되면은 그 자금을 가지고 실제 백서상에 나와 있는 로드맵을 따라서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잘 되면 또 나중에 메인넷을 통해서 코인으로 이 토큰을 전환을 하게 되죠. 그래서 투자자들이 사실 굉장히 또 잘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백서입니다. 네. 백서를 한번 쭉 읽어보고 이게 얼마나 현실적인 얘기인지 그리고 백서뿐만이 아니라 뭐 네이버라든지 구글 이런 곳에 검색을 통해서 지금 이 재단에서 하겠다라는 이런 사업이라든지 재단에서 개발하려고 한다라는 기술 등이 실제로 현실 가능성, 실현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스스로 잘 따져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말씀 중에 코인과 토큰이라는 그 용어가 나왔는데 네.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차이가 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일단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더리움이라든지 이 부분 이러한 메이저 코인들이라고 하죠. 그리고 메이저 코인들뿐만 아니라 뭐 일부 코인들의 경우에 대해서는 코인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이 코인들을 코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토큰의 상태가 아니라 자체적인 플랫폼을 가지고 그 자체적인 플랫폼 상에서 어떤 결제 수단이라든지 아니면 이용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만든 일종의 화폐, 진짜 화폐가 되는 거죠. 플랫폼 토큰의 상에서. 상태라는 게 뭘 의미하시는 거죠? 토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 가치를 부여하는 데만 집중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치가 저장돼 있지만 유통의 기능은 없다. 예, 뭐 그렇게 유통도 하려면 할 수가 있죠. 할 수가 있고. 할 수 있는데 네. 보통 토큰을 발행을 하는 이유는 예전에 2017년 그리고 2018년에 ICO 열풍이 불었었죠. 네. 그랬더니 좀 기술이 있고 아이디어가 있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너도 나도 사업을 하고 싶은 겁니다. 암호화폐 사업을. 네. 그렇기 위해서는 사실 굉장히 많은 자본과 인력, 노동력이라든지 그런 인프라가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토큰을 판매를 해서 자금을 조달을 하는 용도로 쓰기 위해 토큰을 먼저 발행을 하고 그 토큰이 판매됨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거나 아니면은 목표한 기간까지 목표했던 금액이 조달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전부 환불을 해주는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보통 토큰을 발행한 상태에서 그거를 뭐 발판으로 코인을 발행하는 뭐 그런 개념인 건가요? 아니면 토큰 따로 코인 따로 개념인가요? 토큰과 코인은 따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토큰은 ERC20, 그 이더리움 기반의 ERC20으로 많이 발행을 해요. 네. 발행을 하는데 이 자체로서 사실 그 플랫폼 상에서 유통을 시키기에는 어렵고 나중에 메인넷을 통해서 코인을
새롭게 만들어냅니다. 네. 그 코인을 가지고 사람들이 플랫폼 상에서 이용을 할 수 있게 하자. 네. 대신에 우리가 뭐 재단 입장에서 우리가 이런 코인을 메인넷을 통해서 만들어냈는데 이 코인을 지급을 하는 기준은 토큰을 얼마나 들고 있느냐에 따라서 비율을 정한다든지 아니면 뭐 1대1 비율로 지급을 한다든지 이런 결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제가 학창 시절에 그렇게 공부를 못했던 사람은 아닌데 네. 설명을 들어도 솔직히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예, 그 앞으로도 그 전문 우리 암호화폐 용어에 대해서 네. 좀 쉽게 풀이를 해줄 수 있는 그런 한 번씩 시간을 좀 만들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네, 네. 암호화폐를 투자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백서를 거의 저처럼 보질 않아요. 그렇죠. 용어를 잘 모릅니다.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쉽게 좀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게끔 좀 좋은 한번 자리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네, 그리고 지난 2018년도였었나요? 당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난이라고 할 정도로 네. 법무부 장관의 그 발언이 암호화폐 시장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고 최근 또 은성우 금융위원장이죠. 은 위원장의 발언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상당히 출렁거렸는데 예.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 전망하시나요? 사실 2018년에 그때 비트코인이 2,500만 원까지 그때 당시에 최고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었죠. 그때 전 법무부 장관 박상기 장관이 거래소를 폐쇄하겠다라는 발언을 해서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에서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물론 대한민국에서 거래되고 있는 시총도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 근데 거래소를 폐쇄하겠다라고 하면은 일시적으로 전 세계적인 암호화폐 시장의 시가총액이 출렁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때 당시에 2,500만 원까지 갔었던 비트코인이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었고 특히 리플 같은 경우에도 4,300원, 4,400원까지 올라갔었다가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었죠. 그래서 사실 지금도 암호화폐에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 암호화폐를 투자를 했다가 금전적으로 많은 손해를 보고 지금은 투자를 하지 않는 사람의 경우에도 이 시기를 많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기자님 이제까지 법무부 장관님들 성함 다 알고 계세요? 잘 몰라요. 근데-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렇게 기억이 안 나네. 박상기 장관 하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암호화폐에서는 워낙 저승사자 이미지죠. 그렇죠. 그만큼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의 발언이 굉장히 파급력이 컸었다라는 얘기입니다. 특히 또 그때 당시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의 발언 자체가 관계부처와의 협의가 전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왔었다라는 게 더 큰 문제죠. 근데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뭐 이런 당시 얘기를 한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예. 법무부 장관이 어떠한 권한으로 암호화폐 거래소를 뭐 폐쇄를 한다 만다 이거 법적 권한들이 있었나요? 이런 부분들이? 우선 법무부 차원에서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거래소라면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어디까지나 관계 부처하고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그렇죠. 그리고 거래소와의 뭐 면담을 한다든지 아니면 투자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을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좀 체계적으로 그런 발언을 했다라거나 어떤 거래소 폐쇄를 또 하겠다라고 하면 그런 계획을 세웠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좀 많이 아쉬운 점이었죠. 네, 그럼 지금은 어떻습니까? 은성우 위원장의 입장은 어때요? 일단 은성수 위원장이 발언을 한 요지 자체가 암호화폐 거래를 진행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린이들이나 할 짓을 하고 있다라고 폄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가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이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이 계속 유지가 되나 봐요. 사실 또 모르죠. 네. 비단 제가 은성수 위원장님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일단은 본인이 하고 계시는 뭐 책무라든지 그런 뭐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어도 사실은 암호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겠죠. 네. 예. 근데 우리나라에 암호화폐에 투자를 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총 약 600만 명입니다. 아, 그렇게 많아요, 벌써? 예. 600만 명 정도가 된 사람을 갖다가 어린이라고 표현을 한다라고 하면은 좀 많이 아쉬운 상황이죠.
지금은 법무장관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신데 또 네. 이분은 좀 스탠스가 어떤 입장인가요? 박범계 법무장관? 일단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암호화폐에 대해서 좀 새롭게 좀 정부 차원에서도 입장을 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쓰신 전에 그 제가 칼럼을 봤는데 네. 영화 내 머릿속에 지우개에 나오는 대사를 인용하셨더라고요. 네, 네. 그게 어떤 내용이었었죠? 대사가? 그 뭐 대사 내용 자체만 말씀을 드리자면 네. 뭐 돈 놓고 돈 먹기 예. 지나가는 개도 다 맞춘다. 예. 그러면서 그 당시에 왕을 뭐 맞춰라 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카드 3장을 가지고 네. 이렇게 뭐 도박판처럼 그런 놀이를 하는 네네. 와중에 이제 왕을 찍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왕을 찍으라고 했을 때 그 중에 하나를 찍는 건데 사실 이 부분이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많이 좀 적용이 되고 있는 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돈을 벌고 싶죠. 암호화폐에 투자를 해서 벌고 싶은데 어떤 코인이 또 급하게 상승을 할지 어떤 코인이 하락을 할지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른바 뭐 하루아침에 300%, 400% 정도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왕을 네. 찍고 싶어하는 그런 심정을 좀 대변을 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정확하게 그 비유가 참 사례에 참 와닿는 대사였던 것 같아요. 예.